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워너뮤직, 소니뮤직, 그리고 유니버설 뮤직, 이 세 회사는 전 세계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3대 대형 음반사죠. 그런데 이 세 회사 모두가 음악 찾기 애플리케이션 샤잠에 각각 300만 달러씩을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샤잠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쪽에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대면 곡 제목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인데요. 찾는 성공률이 높고 또 사용 편의가 좋아서 전 세계 1위의 검색 앱으로 떠올랐습니다. 음반사들이 샤잠에 투자하는 이유는 샤잠을 통해서 검색한 곡들이 결국은 실제 음악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검색해보는 이유는 그 음악이 마음에 들거나 그 음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이것이 SNS를 통해 공유가 되면 검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들도 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소비 촉진 효과가 좋은 것이죠.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샤잠을 통해 음악을 홍보할 수도 있고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자사의 어떤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분석 데이터도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앱인데 지분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현재 샤잠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4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클린 밴디트의 Let There Be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샤잠에서는 많이 검색되는 횟수를 기반으로 차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가 현재 미국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We're 1,000 miles from comfort. We have traveled land and sea. But as long as you are with me,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I would away forever, exalted in the sea. As long as I am with you, my heart continues to beat. With every step we take, Kyoto to the bay, strolling so casually. We're different and the same, gave you another name, switch up the batteries. You gave me a chance, I'll take it. It's a shot in the dark, but I'll make it. Oh, with a little heart, you can't shame me. When I am with you,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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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et out on a mission to find our inner peace, make it everlasting, so nothing's incomplete. It's easy being with you, sacred simplicity. As long as we're together,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With every step we take, Kyoto to the bay, strolling so casually. We're different and the same, gave you another name, switch up the batteries. You gave me a chance, I'll take it. It's a shot in the dark, but I'll make it. Long with a little heart, you can't shame me. When I am with you,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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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am with you,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태율오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유, 보유에 대한 것보다는 좀 공유하자라는 어떤 그런 가치가 커지면서 또 이게 IT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유경제라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택시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고 서비스니까 이게 택시 영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버 측의 주장이고 서울시에서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에어비앤비라는 업체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자기 집을 자기가 여행이나 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우게 되면은 그 집을 빌려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관업이 아니냐, 호텔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규제. 원래 있던 제도와 새로 개발된 서비스가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제작진이 우버 측과 연락을 오늘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버 측의 이야기는 들어보기가 좀 어렵고요. 서울시 측에서 왜 우버를 불법 업체로 규정을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울곤 택시관리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을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택시 공유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우버 논란이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불법으로 딱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이 우버가 공유 서비스지 우버는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느 업체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돈 주고 차량을 빌려서 무상으로 손님을 태워주겠습니까? 예. 무상으로요? 예. 예. 자, 그런데 그럼 돈을 받으면 위법이 됩니다. 위법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보면은요. 네.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를 임대한 자는 돈 받고 다른 데에 운송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를 빌린 사람은 또 다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또 대여할 수도 없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우버에서는 왜냐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네. 알선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이나 외국인, 65세 이상, 노인네 등 이렇게 특별한 다수 경우 외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해 줄 수가 없는데 우버는 네. 렌트카 회사로부터 렌트카 하면서 차를 렌트해줘. 그다음 운전기사를 알선받죠. 알선하고, 이렇게 예. 해서 승객한테 중간에서 이제 고객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는 20% 수수료만 챙긴다고 하니 네. 이러한 불법을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요. 예. 3회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고 자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우버 대표가 외국인이고 네. 또 LA에 거주하기 때문에요. 현재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예. 네. 근데 팀장님, 우버가 근데 여전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후기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역으로 이렇게 좀 막고 그러니까 뭐 편리하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좋은데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렌트카 업체는 외국인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만 빌려주지 않고 운전기사까지 같이 알선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버는 차를 빌려서 영업을 하고 돈 받고 영업을 하고 있고 네. 렌트카 업체는 차만 빌려줘야 되는데 운전기사까지 알선해 주니까 네. 양쪽 다 이제 법을 위반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여객운송법이요. 여객운송법 34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객 자동차 네. 운수사업법 제34조에는 네. 유상영업 금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유상영업이 뭐냐면은 렌트카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빌려서 자기가 운영을 하고 사용하는데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제3자에게 손님을 태우고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버 앱을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 이거는 불법은 아닌 거죠. 그거는 불법은 아니죠.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차를 빌려서 그걸 가지고 유상으로 다시 알선을 하고 사업을 네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버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이 기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택시 운전기사분들이고 이분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들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버 측에서는 그 말씀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우버가 지금 그 나쁜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 렌트카에서부터 운전기사를 알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서는 네. 우버 측에서요, 직접 택시 기사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발을 하면은 그 불쌍하고 어려운 운전기사가 벌금을 물은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렇습니다. 이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차를 빌려가는 그 운전 기사가 사고 났을 때에 그 기사에게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지 네. 영업 행위를 해서 승객으로 탄 그 사람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르고 탄 사람에게는 아하, 이런 위험이 있구나. 네. 물론 보험회사에서 모르고 보상을 해줄 수도 있지. 그러나 보험회사가 어디 뭐 돈 장사 그냥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위험하면은 왜 사추지종을 다 따져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버는 계속 불법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버 측의 얘기인데 우리는 단순히 중개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승객과 차량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개만 하지 차량을 임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네.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할하는 중앙기관은 국토해양부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서울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해양부는 현재 그 법 가지고도 34조하고 저 81조만 가지고도 우버가 불법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네. 우버 측이 지네는 아니라고 우기니 자 우리는 불법이다. 지는 아니다라고 우기면 이 판단을 결국 누가 해줘야 될 것입니까? 법원이 해야 되나요? 검찰하고 법원에서 해야 될 것이죠.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버의 대표는 외국인이고 LA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못하고 있어요. 해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형사법에서 말하는 기소중지 상태 아닙니까? 자, 따라서 얼마 전에 저기 롯데 호텔에서 그 우버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예. 대표가 못 들어오고 아시아 대표가 들어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 불법 행위다라고 보시게 네네. 되면은 우버 측과는 직접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직접 얘기를 하려면은 전화보다도 네. 직접 찾아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 지난 8월에 저희가 우버의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더니 그런 처음에만 임대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지금 사무실이 주소지가 없어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작년 9월에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서 우버를 고발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 법인 주소까지 유령이다라는 것을 곁들여서 바로 얼마 전에 3차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팀장님 직접 가셨어요?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버 사무실조차도 없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네네. 이제 우버 한국 대표인가요? 아시아 대표인가요? 인터뷰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아, 그것도 말이죠. 네. 그 등기부상이나 뭐 이런 데에 보면은요. 네. 한국 대표다, 뭐 대표다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네. 법률 관계라는 게 권리 의무 관계, 당사자 관계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법률 관계 당사자로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네네. 근데 점점 흐름이 카카오톡도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모바일을 통해서 택시 예약을 하고 불러서 타고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거대한 흐름이 된다고 한다면 현행 법을 바꿔서 이런 대세에 맞춰가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 네. 그건 왜냐면은 이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택시 사업을 한다는 걸 저도 봤습니다. 네. 봤는데 앱이라는 것이 승객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콜은 전화해서 나 어디 있으니까 차 와라. 그렇죠. 이건데 앱은 내가 바로 핸드폰이나 인터넷 검색해서 나 위치가 어디니까 차 와달라 이런 건데 네. 자 이런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현행 임금 체제 내에서는 가능해요. 우버가 네. 보통 택시 요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비싸게 받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법 테두리 내라면은 우리가 굳이 말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데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예. 거 충분히 앞으로는 성행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버는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두세 배 정도 요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운수법 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불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은 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헷갈리게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존에 그 인허가를 받은 택시 네. 회사의 앱하고 연결시킨다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시 회사가 이런 네. 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건 합법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저희도 조금 이따 말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버로한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 이걸 하나 큰 계기로 삼아서 네. 할 건데 우버의 장점은 저희가 흡수해서 더 좋은 양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네. 조금 더 한다면은 우버가 저희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부는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우버가 위법 알선 중재해도 그 위법이라고 보는데 네. 그네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니 좋다. 이참에 이런 다툼도 없게끔 알선 중재하는 행위조차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다 그런 조항을 별도로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네, 개정 건의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버는 나는 택시 업체도 아니고 네. 또 사업자도 아니고 중간에서 알선만 해서 저게 한 거다. 예. 자, 그러면은 택시 회사도 아니고 면허업자도 아니면서 중간에 알선만 하고서는 이 마진 먹는 행위 네. 바로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딱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시겠다는 예, 거군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 뭐 대리 셔틀 앱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정말 택시 기사분들이 모여서 예. 앱을 만들고 이걸 예.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업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지금 대리운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리운전은 자유업입니다. 네. 자유업인데 예를 들어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예. 어느 운전기사가 자기가 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를 빌렸습니다. 네. 빌려갖고 우버 측에 협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발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렌트카에서 나는 우버한테 차 빌려준 게 아니고 자연인 A라는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는데 이자가 네. 우버에 협조해서 차를 한 거다. 이렇게 되면은 렌트카 업체는 알겠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예.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대안은 일단 법 개정 그리고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예. 만약에 이 차를 타고 나면은 네. 이 렌트카 업체는 보험이 문제가 또 됩니다. 네. 빌려간 자에게만 보상이 되고 예.
승객은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보험을 거절할 수가 있어.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만은 네. 개인 정보가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이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예. 결제가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결제는 네. 우버 본사인 LA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 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최 팀장님, 이걸 저희가 오늘 시간에 다 담아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까지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울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경제주치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7 곱하기 100은 설레임, 7 곱하기 100은 사이다, 7 곱하기 100은 월드콘.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다 700원이라고. 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잖아요.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카지노업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당 소속인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카지노가 17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국인 전용은 강원랜드 하나 있고 16개가 외국인 전용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제주도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8개에서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원지사 얘기는 이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카지노 쪽이 지나치게 불투명하다. 네. 카지노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불투명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카지노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네. 역기능이 많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가 그 이전까지는 카지노 허가 대상 기업을 투자 적격 기업에서 한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투자 부적격 기업, 즉 투기 등급 기업들도 이 카지노업에 뛰어들 수 있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원지사 얘기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투명성 높아지고 네. 상당히 좀 그래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재무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킷이라고 해서 브로커들이 이 고객들에게 거액의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그걸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kit들이 이제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도박 거액을 대출해 주고 외국인들이 돌아갔을 때 그 현지에서 이제 그거를 거액의 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치기도 일어나고 거액의 탈세도 일어나고 국부 유출도 일어나고 또 국내에서는 또 뭐냐 그러면 매출액의 뭐 80%를 이 중간에 브로커들이 또 받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두움 투성이다. 불투명한 투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원지사 얘기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청정 제주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미지 나쁜 제주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논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킷이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카지노 브로커들이 문제라면은 외국에서는 다 규제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마카오하고 우리나라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정kit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해야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환치기도 없고 뭐 국부 유출도 없고 뭐 탈세도 없고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카오만 이걸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카오가 이거를 지나치게 많이 허용을 해서 지금 중국도 아주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아주 검은 돈들이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한 200조 원 이상 돈들이 마카오에서 지금 세탁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의회가. 그래서 지금 시진핑 지금 주석도 지금 부정부패 일소 차원에서 이 문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라스베가스나 싱가포르처럼 정kit의 대출 행위를 금지한 게 아니라 허용하게 한다. 마카오 스타일 모델을 지금 벤치마킹한다 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킷이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은 허용이 돼 있죠. 정kit의 불법 대출 행위 그게 허용이 돼 있죠. 그렇군요. 불법이 아니라 그냥 대출 행위가 허용돼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사실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번 나라로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정부에서는 좀 많이 예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지노가 지난 4, 5년 전에 지금 허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광희 수상이 이건 절대 안 된다. 국민들에게 도박을 이렇게 허용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금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허용을 했는데 그래서 관광객이 4년 만에 56% 늘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만 56%가 는 게 아니라 지난 4년간 대만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한 80%대에 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도 50%대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동아시아로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관광객이 한 56% 늘었다 해서 그거를 카지노의 효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여기만 현저하게 많이 늘었다던가 카지노만이 단일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네요. 그런 근거가 없죠. 그리고 또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카지노를 허용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한 6만 개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카지노에 싱가포르에서 카지노 2개를 허용했는데 거기에 매출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강원랜드 정선 카지노의 매출액 규모는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선 카지노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생겼을까? 개장한 4년간 정선 군 내에 있는 세대 수가 늘어간 거 한
세대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일자로 치면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경우에도 한 매출액 한 6조 원 정도 되면 뭐 대략 한 5,000개에서 한 6, 7,000개 정도 일자로 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6만 개 늘었다는 거는 뭐 상당히 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네. 또 전체 일자리를 보더라도 싱가포르이 지난 4년간 특별히 늘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지난 13년간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2.4%고 네.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 2.4%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카지노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늘리고 뭐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정선 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그 일부 업자들 얘기했지만 예. 6조 매출이 6만 개 늘었다 그러면 정선에서도 한 12,000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 카지노 업체의 세금을 엄청나게 높게 매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어떻죠?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네. 싱가포르나 마카오에서는 카지노 매출액의 35 내지 40%를 네. 그 세금으로 매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높게 설정해주면 도박이 많이 빠져들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로또처럼. 그래서 35 내지 4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 세율밖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매출액이 10%만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제도가 좀 좋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세 그 대출 행위 예. 이거 마카오만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고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런데 심지어 마카오보다도 훨씬 더 세율이 낮기 때문에 네.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건 지금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오픈형 카지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자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 네. 다음에 나중에 이거 내국인한테도 개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 쪽이나 업계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뭐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국인 불어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나라가 베트남과 우리뿐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는 왜 한국과 베트남만 이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WTO 같은 경우를 보면 원칙이 뭐냐 그러면 기업 규모가 유사하다고 할 때 내국과 외국인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본 입장이고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 자본에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게 되는 빌미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다른 나라도 다 그 외국인 내국인 구별 없이 허용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네. 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카지노 과잉 공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카지노 과잉 공급 얘기는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다 그 우려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잉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아까 말한 오픈형 카지노로 전환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정부에서는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업계의 요구에 밀릴 가능성이 예. 많죠. 알겠습니다. 오늘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알토란 같은 가게의 살림 어떻게 꾸려야 될지 고민되시죠? 재무에 대한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주치.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불황 때문에 그런지 저소득층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거 없이 너나 전부 다 없이. 예, 어려운데요. 사실 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가계부채 규모죠. 올 1사분기 기준으로 이미 1,000조가 넘어서 1,025조가 되고요. 뭐 자영업 대출 포함하면 더 될 겁니다. 자영업 대출 같은 경우는 가계 대출에도 있고 기업 대출에도 있어서 예, 요것만 따로 추산해도 한 400조가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빚을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옛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뭐 은행 연합회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12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 예.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금융연구원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대략 350만 명이 넘는 걸로. 이분들은 네. 왜 제외가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그 은행연합회에는 대부업대출 연체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한 16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행복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입한 분들은 이제 빚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 이제 등록이 안 되죠. 네. 이런 분들이 한 70만 명이 넘고요.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뭐 워크아웃을 하고 있거나 이런 채무 조정을 이용하고 계신 분도 한 70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7년 이상 연체하시면 이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를 찾을 수가 없는 채무가 되죠. 네. 이런 분들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한 35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계부채 1,000조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렇죠. 350만 명이면 네. 경제활동하는 분들의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한 3천만 명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개인 워크아웃, 뭐 프리 워크아웃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기사에서도. 근데 네. 개인 워크아웃하고 프리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뭐 크게 나누면 예.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공적 채무 조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협약에 의한 사적 채무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은 대표적인 이제 사적 조정인데요. 네. 이제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을 최장 10년간 나눠서 내는 게 이제 워크아웃이 되고요. 네. 프리 워크아웃은 이제 원금과 감면된 이자를 최장 10년간 나눠내는 게 이제 프리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뭐 연체가 만약에 3개월 이상 됐다라고 하면 워크아웃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네. 연체가 뭐 한 30일에서 90일 사이다. 그러면 이제 프리 워크아웃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 카드사나 은행이나 뭐 이런 곳들과 일반 개인이 맺는 그런 계약인 건가요? 네, 일단 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금융사와 협약을 맺어져 맺도록. 있고 예. 이 협약된 기관에 이제 우리가 신보기에다가 예. 이런 걸 신청을 하면 여기가 만약 협약된 기관이면 이런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뭐 물론 협약되지 않은 뭐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 협약에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현재는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개인 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 조정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 행복기금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공적 채무 조정, 네. 뭐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도 좀 나온 것 같던데. 네, 뭐 최근에 뭐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하겠다고 하면서 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신보기에 워크아웃, 신보기에 이제 들어가신 분 중에서 이제 사적 채무 조정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제 네. 공적 채무 조정을 예.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발표가 최근에 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발표가 나기는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현실적으로 예. 이제 그 과다 채무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공적 채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네. 방법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런 지원 제도가 나오면 물론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네. 예,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어때요? 뭐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네. 거의 뭐 95% 이상이 승인이 나는 네. 형태인데요. 예.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대략 지금까지 한 10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한 30%가 넘어요. 꽤 많이 탈락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그 30% 중에서도 네. 1년 이내에 탈락한 분들이 60%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채무 조정을 받긴 하는데 일단 채무 조정이라는 거는 이분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갚게 하는 게 채무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예.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은 네.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원금을 나눠서 갚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 최장 96개월 나눠 갚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갚기 어려운 거죠. 그렇겠죠. 네. 채권자가 다 돌려받지도 못할 그렇죠. 그러다 것이고. 보니까 채무 조정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네.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채무조정 같은 게 사적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네. 결국 채권자가 유리한 구조로 가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 자체도 채권자와 그 회사 간에 맺은 협약이고 네.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도 네. 어쨌든 채권자 중심적으로 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채무조정의 방법이 결국은 이것을 원금을 얼마나 나눠서 갚느냐의 중심이 되지 네. 채무자가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를 보지는 예. 않거든요. 그러다 그 부분도, 보니까 예, 중요하죠.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닐 테니까. 네, 사실 네. 뭐 도덕적 해이 부분도 네.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빌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은요, 대부분 그렇게 늘어난 금융채무를 갚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빌리는 네. 돌려막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사람이 연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상담도 많이 에듀머니 쪽으로도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뭐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일 테고요. 네. 개인 파산은 아예 이제 안 갚게 되는 건가요? 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들이죠. 네. 이제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이분들이 현재 소득이나 뭐 네.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으로 봤을 때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빚을 탕감해줘서 다시 네.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다시 주는 게 이제 개인 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빚이 영원이 되는 거군요. 개인 파산. 빚 자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채무조정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뭐 40대 택시기사 분이셨는데요. 네. 맞벌이셨어요. 그리고 예. 월 소득은 한 240만 원 정도 네. 되셨습니다. 그래서 채무 보니까 전세 대출은 뭐 금리가 좀 낮으니까 이게 한 1,750 정도 되셨고요. 그다음에 카드론이 다 합쳐 보니까 한 700, 8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볼빙이 또 있어요. 리볼빙이라는 거는 카드 값을 회전 나눠서 결제죠. 근데 이것도 20% 이상의 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대출을 받으셨던 이유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면 허리 디스크가 그렇죠. 지병으로 많이 발병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처음에 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네. 대출 처음 받으실 때는 이자율 20% 넘는다는 거 본인은 아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특별 금리, 우대 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대 받는 게 뭐가 있나 보다 해서 그 대출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리볼빙 같은 경우도 나눠서 내면 된다라고 네. 듣고 그냥 리볼빙 신청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20% 이상 고금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연체가 되시고 월 금융비용만 60만 원 그리고 리볼빙도 계속 하셔야 되고 네. 이것 때문에 연체가 되시는 상황인데 뭐 그 카드값이 한 7, 800 정도 되시니까 네. 그리고 소득도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연체하고 신보기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셔가지고 원금이 그때 한 72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8년간 그럼 9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10만 원 못 되게 갚는 걸로 해서 채무 조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렇죠. 네, 금액이 적고요. 일단 네. 소득도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셔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죠. 그럼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요. 네. 이분의 경제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되게 돼서 승인이 되면 채무 불이행 정보는 해제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상환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 뜨는 그런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기록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개인 워크아웃 중이라는 기록이 2년간은 보유가 되는데 2년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2년 동안에는요? 그 2년 동안은 그 기록이 유지가 되죠. 하지만 이제 정상 상환 중이시기 때문에 신용을 계속 쌓으시면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다른 신용 활동을 하는 것들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카드는 최근에 이제 7등급 이하는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등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체가 된 시점부터 신용등급이 급속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신용등급이 7등급이거나 그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기간을 두고 경제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그 이상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대출이나 카드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그 문제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